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겨울이면 눈이 허리춤까지 쌓이는 깊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기와 지붕이 으리으리하게 솟아오른 최부잣댁이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집은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집안이었지만 담장 안쪽에서는 늘 서리빨 같은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발소리를 죽이고 행여나 안에서 들려오는 고함 소리에 귀를 막으며 서둘러 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매섭게 불던 그해 겨울, 최 부잣댁의 기와지붕 위로 희뿌연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마당에 서 있는 앙상한 감나무 가지는 추위에 떨며 딱딱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최 부잣댁에는 돌쇠라고 불리는 우직한 머슴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는 이 집에서 태어나 자란 것은 아니었으나 10년 넘게 머슴살이를 하며 집안의 밭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덩치가 산만하고 힘이 장사였지만 성격은 비단결처럼 곱고 입이 무거워 주인 집에 부당한 처사에도 말대꾸 한 번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소여물을 쓰고 마당을 쓸었으며 밤늦도록 장작을 패며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깊고 그윽한 눈동자 속에는 늘 말 못할 근심과 슬픔이 서려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안채 뒷방에서 들려오는 가녀린 기침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안채 뒷방에는 몇 해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된 젊은 며느리 연화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본래 웃음이 많고 꽃처럼 고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급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인 최 씨 부인의 모진 구박과 학대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모두 며느리의 탓으로 돌리며 며느리가 들어와 집안이 망했다느니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라느니 하며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연화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 모든 모욕을 감내해야 했고 제대로 된 끼니조차 챙겨 먹지 못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닥쳐 장독대에 물마저 꽁꽁 얼어붙은 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침부터 연화를 불러내어 찬물에 빨래를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연화는 얇은 무명저고리 하나만 걸친 채 우물가에 앉아 얼음을 깨고 빨래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손은 이미 동상에 걸려 붉게 부어오르고 터져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방망이질을 할 힘조차 없어 보였지만 안채에서 감시하는 시어머니의 눈초리가 무서워 쉬지 않고 방망이를 두드려야만 했습니다. 돌쇠는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다가 그 모습을 훔쳐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돌쇠는 도끼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연화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의 언손을 녹여주고 대신 빨래를 해주고 싶었지만 엄격한 내외의 법도가 있고 자신이 나섰다가는 오히려 연화가 더 큰 공경에 처할 것을 알기에 주먹만 꽉 쐐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그저 부지런히 장작을 패서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것으로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을 달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돌쇠에 타는 속마음과 같았고 그는 불길을 보며 연화가 부디 이 모진 겨울을 버텨주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연화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도 주어지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밥을 축낸다며 찬 밥덩이 하나를 던져 주었을 뿐입니다. 연화는 그마저도 목이 메어 넘기지 못하고 물만 들이켰는데 그 모습을 본 행랑어 멈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러다가는 올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초상 치르겠어. 그튼 행랑어 멈들의 걱정 섞인 말들이 돌쇠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입안이 까칠해서 도저히 밥알이 넘어가지 않았고 눈앞에 아른거리는 연화의 창백한 얼굴 때문에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해졌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최 씨 부인은 연화에게 쉴 틈도 주지 않고 밤새 콩을 고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춥고 어두운 방에서 호롱불 하나에 의지해 콩을 골라야 하는 연화의 처지는 감옥에 갇힌 죄수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늑대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윙윙거리며 창호지 문을 흔들어댔고 문틈으로 스며드는 황소바람은 연화의 뼈마디를 시리게 했습니다. 돌쇠는 사랑채 군부를 떼면서도 온통 신경이 안 채 뒷방에 가 있었고 혹시나 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기침 소리가 심해지지는 않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안채에서 콜록콜록하는 기침 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지더니 이내 쿵하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쓰는 척하며 안채 쪽으로 다가갔는데 방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아 덜컥 겁이 났습니다. 잠시 후 최 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방문을 뚫고 나왔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꾀병을 부려 당장 일어나지 못해 최 씨 부인은 쓰러진 며느리를 걱정하기는커녕 발길질을 하며 다그치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은 돌쇠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자신이 일개 머슴이라는 사실이 그토록 원망스러울 수가 없었으며 힘없는 여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했습니다. 그는 어금니를 꽉 깨물고 다시 장작 더미로 돌아와 애꿎은 나무만 힘껏 내리쳤는데 도끼날이 나무에 박히는 둔탁한 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마음속의 열불은 식을 줄을 몰랐고 억울하게 죽어가는 연화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무력감이 그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은 쥐죽은 듯 고요해졌고 하늘에서는 솜털 같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아 세상을 하얗게 덮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머슴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고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동료 머슴의 소리가 거슬릴 정도로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집신을 신고 밖으로 나왔는데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며 정신을 맑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안채 뒷담 쪽으로 다가갔고 연화의 방 앞을 서성거리며 그녀의 생사를 확인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때 희미한 달빛 아래로 방문이 살짝 열리더니 행랑어멈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행랑어멈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눈치를 살피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마루 밑에 숨겨두고는 총총걸음으로 사라졌습니다. 돌쇠가 다가가서 확인해 보니 그것은 주먹만 한 삶은 감자 2알이었는데 아마도 굶고 있는 연화를 위해 몰래 가져다 놓은 모양이었습니다. 돌쇠는 행랑어멈의 따뜻한 마음씨에 코끝이 찡해졌고 아직 이 집에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다는 사실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가져가야 할 연화는 기척이 없었고 방 안은 썰렁한 냉골임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용기를 내어 문틈으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는데 연화는 이불도 제대로 덮지 못한 채 웅크리고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어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넣지 않아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방 안의 공기는 밖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돌쇠는 이대로 두면 연화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얼어 죽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 남아있는 불씨를 화로에 담고 솥에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연하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물이 끓자 그는 급하게 천을 적셔 짠 뒤 다시 안채 뒷방으로 가서 문을 살짝 열고 연하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었습니다. 연하는 차가운 물수건이 닿자 힘겹게 눈을 떴지만 눈앞이 흐릿하여 누가 왔는지 알아보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물 좀.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애원하듯 속삭이자 돌쇠는 미리 챙겨온 따뜻한 물을 표주박에 담아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연하는 본능적으로 물을 받아 마셨고 메말랐던 목을 축이자 조금 살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돌쇠는 그녀가 조금이라도 편안해지기를 바라며 잠시 동안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안채 대청마루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오자 돌쇠는 화들짝 놀라 몸을 숨겼습니다. 최 씨 부인이 밤중에 화장실을 가려고 나온 것인지 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 돌쇠는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렸습니다. 다행히 최 씨 부인은 뒷방 쪽으로는 오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지만 돌쇠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조용히 뒷방을 빠져나왔고 다시 머슴 방으로 돌아와 누웠지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씨 부인은 연하가 밤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혀를 차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즐기기도 하지. 명줄이 아주 쇄신줄이구나. 그녀는 며느리에게 아침밥은커녕 약 한 첩 지어줄 생각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꾼들을 시켜 연하가 누워있는 방에 군불조차 떼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핏감이 아깝다는 핑계였지만 실상은 며느리를 얼려 죽이려는 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돌쇠는 그 명령을 듣고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당장은 주인의 명을 거역할 힘이 없어 속만 태울 뿐이었습니다. 마당에는 눈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돌쇠는 빗자루질을 하며 곁눈질로 계속 뒷방을 살폈습니다. 마을 의원을 불러오고 싶어도 최 씨 부인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했고 돈 한 푼 없는 머슴 신세라 약재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몸뚱이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 안악들이 삼삼오오 모여 지나가며 최의 부자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다 죽게 생겼다지 시어미 등살에 뼈도 못 추린다는데 들틀 불쌍해서 어쩌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돌쇠의 귀에 생생하게 들려왔고 이제 연화의 처지는 집안을 넘어 마을 전체의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서슬퍼런 최 씨 부인에게 항의하거나 연화를 도우려 나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부자댁의 권세에 눌려 뒤에서 욕만 할 뿐 정작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생각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마당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 금방이라도 다시 눈이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곳에는 지난해 추수하고 남은 쌀겨와 부러진 농기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구석진 곳에 자신이 몰래 모아둔 마른 약초 몇 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마다 틈틈이 캐서 말려둔 것인데 언젠가 자신이 아프면 쓰려고 했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주저없이 연화를 위해 써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약초를 품에 숨기고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부엌대기 하녀가 입구를 지키고 있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아무나 부엌에 들이지 말라고
언명을 내린 탓이었습니다. 돌쇠는 난감한 표정으로 서성이다가 한효에게 장작을 더 가져다 준다는 핑계를 대고 겨우 부엌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솥단지 뒤편에 숨어서 약초를 잘게 지식여 주머니에 넣었고 기회를 봐서 연하에게 전해줄 생각에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최 씨 부인은 외출 채비를 하더니 이웃 마을 잔칫집에 다녀오겠다며 가마를 타고 나갔습니다. 집안에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가 없자 팽팽하던 긴장감이 조금은 풀어지는 듯했고 하인들도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돌쇠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엌에서 몰래 끓인 미음 한 그릇과 약초 가루를 챙겨 들고 안채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피해 잽싸게 움직이는 그의 동작은 날쌘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냉기가 확 풍겨왔고 연하는 이불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고 떨리는 손으로 미음을 떠먹여 주었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세요. 이거라도 드셔야 삽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연하는 희미하게 눈을 뜨고 돌쇠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머슴인 돌쇠가 자신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해를 입을까봐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돌쇠는 서둘러 미음을 먹이고 약초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게 한 뒤 빈 그릇을 챙겨 나오려 했습니다. 그때 연하가 가냘픈 손으로 돌쇠의 옷자락을 잡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내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끼는 그녀를 보며 돌쇠는 가슴 한편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예를 표하고 서둘러 방을 나왔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땀에 젖은 등을 식혀주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멈추지 않고 불어대던 그날 밤 이후로 최 부자댁의 겨울은 더욱 혹독하고 깊어만 갔습니다. 하늘은 마치 먹물을 풀어놓은 듯 검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며칠째 해가 뜨지 않아 대낮에도 사위가 어둑어둑했습니다. 마당의 눈은 치워도 끝없이 쌓여만 갔고 처마 밑에 매달린 고드름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길게 자라나 사람들을 위협하는 듯했습니다. 돌쇠는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쓸면서도 시선은 자꾸만 안채 뒷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그 방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기에 혹시라도 밤 사이에 무슨 변고가 생긴 것은 아닌지 가슴이 조마조마하여 비지를 하는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최 씨 부인은 며느리가 아직도 숨이 붙어 있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리며 더욱 악랄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문안 인사를 받으러 온 하인들에게 뒷방 아궁이에는 솔가지 하나도 넣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대감이 아깝다는 핑계를 대었지만 실상은 추위로 며느리의 명주를 끊어놓겠다는 무서운 신보가 깔려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주인의 서슬퍼런 명령에 기가 죽어예 마님하고 고개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지만 뒤돌아서서는 모두 혀를 차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돌쇠는 그 소리를 듣고 주먹을 꽉 쥐었지만 당장은 묵묵히 참아내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었습니다. 뒷방은 이제 사람 사는 방이 아니라 얼음 구덩이나 다름없게 변해버렸고 벽 틈으로 스며드는 황소바람은 이불 하나로 버티는 연화의 몸을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연화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하다가도 너무 추워서 몸을 웅크리느라 뼈마디가 굳어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돌쇠는 낮 동안에는 감시의 눈길이 많아 차마 뒷방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안타까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는 헛간에서 소여물을 썰면서 어떻게 하면 저 차가운 방을 조금이라도 덮여줄 수 있을지 머리를 쥐어짜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돌쇠는 다시 은밀하게 움직일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먹을 것이 아니라 온기를 전해줄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는 사랑채 아궁이에서 타고 남은 뜨거운 돌멩이 몇 개를 몰래 꺼내어 낡은 집 멍석으로 겹겹이 감쌌습니다. 돌들이 식기 전에 빨리 가져가야 했기에 그의 발걸음은 다급했고 혹시라도 냄새나 연기가 날까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도둑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기어서 뒷방 마루 밑으로 접근했습니다. 마루 밑은 좁고 더러웠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기어들어가 멍석에 싼 뜨거운 돌들을 연화가 누워있을 자리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비록 아궁이에 불을 떼는 것만큼 따뜻하지는 않겠지만 돌에서 배어나오는 미미한 온기가 차가운 방바닥을 조금이나마 덮여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돌쇠는 돌을 밀어 넣은 후 잠시 그 자리에 엎드려 방 안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방 안에서는 연화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삭정이 부러지는 듯한 위태로운 소리여서 듣는 이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서방님, 추워요. 너무 추워요. 그녀가 꿈결에 남편을 찾으며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자 돌쇠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돌쇠는 밤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돌을 나르고 미음을 쑤어 날랐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엌에서 몰래 미음을 끓여 나오던 돌쇠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에는 집안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행랑어멈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매서웠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어 돌쇠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행랑어멈은 돌쇠가 들고 있는 미음 그릇과 그의 그을린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 목숨이 2개라도 되는가? 어쩌자고 이런 무모한 짓을 벌이는 게야. 행랑어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했고 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낮추어 속삭였습니다. 마님 귀에 들어가면 자네는 멍석마리를 당해 죽고 아씨는 당장 쫓겨날 걸세. 정녕 2사람 다 죽는 꼴을 보고 싶어 이러는가. 행랑어멈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었기에 돌쇠는 반박할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돌쇠는 한참 만에 고개를 들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행랑어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멈, 저도 압니다. 허나 사람이 눈앞에서 얼어 죽고 굶어 죽어가는데 짐승도 아니고 어찌 모른 척한단 말입니까? 내 목숨이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아씨가 저리 가시는 꼴은 못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물러섬이 없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고 그 진심 어린 태도에 행랑어멈에 굳어있던 표정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역시 최 씨 부인의 악행의 치를 떨고 있었고 며느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매한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행랑어멈은 잠시 망설이더니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게. 소금일세. 미음의 간이라도 해야 넘어가지 않겠나. 그녀는 돌쇠의 손을 꼭 잡아주며 당부했습니다. 허나 오늘까지만 일세. 내일부터는 마님이 불침번을 세운다 했으니 절대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하네. 자네가 살아야 아씨도 살릴 수 있다는 걸 명심하게.
행랑어멈은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돌쇠는 손에 쥐어진 소금 주머니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편 최씨 댁의 담장방 마을에서는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은 물을 했다 말고 최 부자 댁을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어젯밤에 그 집 지붕 위에서 부엉이가 울었다며 초상날 징조라던데 시어미가 며느리 잡아먹으려고 구슬했다는 소리도 있어. 젊은 며느리가 불쌍해서 어쩌나. 그 집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사람들의 입을 타고 도는 이야기는 점점 사리부터 괴담처럼 변해갔고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 댁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바람을 타고 다시 최 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고 그녀는 노발대발하며 화풀이 대상을 찾았습니다. 어떤 주둥이 가벼운 놈들이 내 집안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 게야. 그녀는 며느리가 밖으로 소문을 냈다고 의심하며 병든 며느리가 누워있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찬 바람이 들이닥치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떨었지만 최 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내년이 죽지는 않고 밖으로 헛소문을 퍼뜨려 내 얼굴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을 했구나. 연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지만 기력이 없어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방구석에 놓여있던 물그릇을 발로 차엎어버렸습니다. 물 한 모금도 아깝다. 내년이 굶어 죽나 얼어 죽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엎어진 물은 차가운 방바닥에 닿자마자 살얼음으로 변해버렸고 연화의 이불자락까지 적셨습니다. 최 씨 부인은 쾅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고 다시 방 안에는 적막과 공포만이 남았습니다. 마당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돌쇠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주인의 명을 따르는 충직한 머슴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 반역을 저지를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연화의 창백한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도끼질을 멈추고 산 너머를 바라보았는데 눈 덮인 산봉우리가 마치 그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돌쇠는 헛간 구석을 뒤져 튼튼한 지게의 작대기와 질긴 광목천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를 틈타 창고 깊숙한 곳에 감춰두었던 비상식량인 말린 옥수수와 감자 몇 알을 챙겨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이 지옥 같은 곳을 벗어나기 위한 생존의 준비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이 터전을 떠나는 것이 두려웠지만 연화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마을을 떠돌던 늙은 약장수가 최 부자 댁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풍겨나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는지 주인에게 알약을 권하며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마님, 댁 내에 환자가 있는 듯한데 이 약을 한번 써보시지요.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명약입니다. 하지만 최 씨 부인은 소금을 뿌리며 약장수를 쫓아냈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약을 팔아 우리 집에는 아픈 사람 없다. 당장 꺼져라. 약장수는 쫓겨나면서도 혀를 차며 혼잣말을 남겼습니다. 저 집에 살기가 가득하구나. 머지않아 곡소리가 나겠어. 약장수의 말은 불길한 예언처럼 돌쇠의 귓가에 맴돌았고 그는 그날 밤이 승부처가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다시 굵은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바람은 더욱 거세게 불어와 나무들을 거칠게 흔들어댔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면 길은 끊기고 발자국도 지워질 테니 도망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였습니다. 돌쇠는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마구간에 들러 자신이 아끼던 황소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없이도 잘 지내거라.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아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게 되자 돌쇠는 검은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었습니다. 그는 품속에 미리 준비해둔 식량과 작은 칼을 챙겨 넣고 숨을 죽인 채 안채 쪽으로 향했습니다. 눈보라 소리가 그의 발소리를 감추어 주었고 집안의 모든 불빛은 꺼져 있어 마치 죽은 집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뛰고 있었고 손에 땀이 배어 축축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뒷방 앞에 도착한 돌쇠는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는 미리 손을 써두어 빗장이 헐거워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씨, 저 돌쇠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며 문을 열었고 방 안의 어둠 속에서 연화의 희미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연화는 열에 들떠 혼미한 상태였지만 돌쇠의 목소리를 듣고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차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어 보는 이의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돌쇠야. 나를 데려가 다오. 연하가 쥐어짜듯 내뱉은 그 한마디는 돌쇠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녀 역시 이 집에서 죽느니 차라리 길바닥에서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다가갔고 깃털처럼 가벼워진 그녀의 몸을 솜입을 채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등에 업고 끈으로 단단히 묶은 뒤 다시 한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연화에게 지옥이었지만 한때는 꿈을 안고 시집온 보금자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할 곳이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눈보라가 몰아치는 마당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담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에는 한 생명이 매달려 있었고 그의 앞에는 알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담장은 높았지만 돌쇠에게는 초인적인 힘이 솟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쌀가마니를 쌓아둔 곳을 밟고 담 위로 올라갔고 조심스럽게 아래를 확인한 뒤 뛰어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눈밭에 착지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등 뒤의 연화를 확인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연화는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돌쇠는 마을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깊고 험한 산속을 향해 힘차게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사나운 눈보라가 그들의 발자국을 지우며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멀어져 가고 오직 거대한 자연만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산짐승이 우글거린다는 험한 고개였지만 돌쇠에게는 그곳이 오히려 살 길로 보였습니다. 인간의 잔혹함이 미치지 못하는 곳, 오직 하늘과 땅만이 그들을 지켜보는 곳으로 그들은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밤새 눈은 멈추지 않았고 두 사람의 운명은 하얀 눈 속에 파묻힌 채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최부잣댁의 높은 담장 안에서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내일 아침이 되면 발칵 뒤집힐 것이 분명했습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길은 그야말로 생과 사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혼돈의 공간이었습니다. 돌쇠는 무릎까지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내디뎠는데 그의 등 뒤에 업힌 연화의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젖은 옷을 파고들어 살갗을 애리는 듯했고 눈썹과 머리카락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그를 마치 눈사람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잠시도 쉴 수가 없었으니 만약 여기서 멈춘다면 두 사람 모두 이 차가운 눈밭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할 것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마비되어가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한편 날이 밝아오자 최부자 댁은 발칵 뒤집혀 마치 벌집을 쑤어놓은 듯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하러 뒷방에 들렀던 하녀가 텅 빈 방과 열린 문을 발견하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기 때문입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아씨가 사라졌습니다. 하녀의 다급한 목소리에 최씨 부인은 버선발로 뛰어나왔고 텅 빈 방을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방구석을 뒤지며 혹시나 며느리가 폐물이라도 훔쳐가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려 들었고 그 모습은 사라진 사람에 대한 걱정은커녕 재물의 눈이 먼 수전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곧장 머슴들이 기거하는 행랑채로 달려가 돌쇠를 찾았으나 돌쇠의 자리 역시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의 진보다리도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최씨 부인은 마당이 떠나가라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이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구나. 내 집사를 축내고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당장 놈들을 잡아와라. 그녀는 머슴들을 집합시켜 몽둥이를 들려주며 추격대를 조직했고 잡아서 다리를 분질러 놓으라며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담 너머로 들려오는 소란에 혀를 차며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듯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머슴들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마을 어귀와 산초입을 뒤지기 시작했지만 밤새 내린 폭설은 이미 돌쇠와 연화의 발자국을 깨끗하게 지워버린 뒤였습니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어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었고 추격에 나선 머슴들도 내심 그들을 잡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적당히 산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며 찾는 신윤만 하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며 빈손으로 돌아갈 핑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 중 누구도 착해 빠진 돌쇠와 불쌍한 며느리가 잡혀와서 멍석마리를 당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씨 부인은 빈손으로 돌아온 머슴들에게 욕설을 퍼부었지만 험한 날씨 탓에 더 이상 사람을 풀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녀는 분을 사기지 못해 마루를 쿵쿵 구르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오냐. 이 엄동설 안의 산으로 기어들어 갔으니 굶어 죽거나 짐승밥이 되었겠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이 문턱을 다시 넘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며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머슴과 도망갔다고 모함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만 맞장구를 칠 뿐 속으로는 며느리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도망친 것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돌쇠는 험하기로 소문난 호랑이 고개를 넘고 있었는데 이곳은 평소에도 사냥꾼들조차 꺼리는 험준한 산세였습니다. 눈은 허벅지까지 차올라 걷기조차 힘들었고 산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올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돌쇠는 등에 업힌 연화가 혹시라도 정신을 잃을까봐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아씨, 조금만 참으세요. 이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제 말을 듣고 계십니까? 하지만 연화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희미한 하얀 입김만이 그녀가 살아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고개 중턱에 이르렀을 때
돌쇠의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숨은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다리가 후들거려 당장이라도 눈밭에 쓰러지고 싶은 유혹이 강렬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가깝게 들려오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굶주린 짐승들이 피냄새를 맡고 몰려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돌쇠는 품에서 작은 낫을 꺼내 손에 꽉 쥐고 사방을 경계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러지면 연화가 짐승들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공포심으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 2개가 나타나더니 덩치 큰 늑대 한 마리가 앞길을 가로막고 으르렁거렸습니다. 녀석은 입가에 침을 흘리며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였고 돌쇠는 연화를 나무 등걸에 기대어 내려놓고 낫을 휘두르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리 가라, 썩 물러가라. 돌쇠의 목소리는 산을 울릴 만큼 우렁찼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기세에 눌린 늑대는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돌쇠는 틈을 주지 않고 눈뭉치를 집어 던지며 맹렬하게 위협했고 결국 늑대는 꼬리를 내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위기를 넘긴 돌쇠는 다시 연화를 업고 걸음을 옮겼지만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 비틀거렸습니다. 다행히 고개 정상 부근에서 사냥꾼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작은 바위 동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안은 좁고 냄새가 났지만 눈보라를 피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피난처였습니다. 돌쇠는 연화를 동굴 안쪽 마른 낙엽 위에 눕히고 입구 주변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와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이 작은 동굴을 밝히자 얼어붙었던 2사람의 몸도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품속에 넣어두었던 옥수수와 감자를 꺼내 불에 구웠고 눈을 녹여 따뜻한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연화의 언손과 발을 주물러 피가 통하게 했고 젖은 버선을 벗겨 불기에 말려주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투박했지만 지극히 정성스러웠고 마치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연화의 창백했던 얼굴에도 조금씩 핏기가 돌기 시작했고 그녀는 얕은 신음 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인가요? 저승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돌쇠에게는 천상의 소리처럼 반가웠습니다. 아닙니다. 아씨, 아직 이승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도망쳤습니다. 돌쇠는 기쁨에 겨워 목이 메었지만 짐짓 씩씩한 척하며 구운 감자를 조금 떼어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연화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이내 돌쇠의 그을린 얼굴을 보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네. 나 때문에 자네까지 이 고생을 하고. 그녀는 자신의 처지보다 돌쇠의 안위를 먼저 걱정했고 그런 그녀의 고운 심성이 돌쇠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2사람은 불가에 마주 앉아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타오르는 불꽃만 바라보았습니다. 신분의 벽이 엄격한 세상이었지만 이 좁은 동굴 안에서만큼은 주인과 머슴이 아닌 그저 생사를 함께한 2사람의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짐승들이 울어댔지만 동굴 안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돌쇠는 연화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며 잠시라도 눈을 붙이라고 권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더 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멈추었고 눈부신 햇살이 눈 덮인 산을 비추었습니다. 돌쇠는 일찍 일어나 동굴 입구를 막았던 눈을 치우고 길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연화는 여전히 몸이 무거웠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나아진 안색으로 돌쇠의 부축을 받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산 정상에 서서 자신들이 떠나온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최 부자댁 기와지붕은 이제 손톱만하게 작아 보였고 그곳에서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도 눈 속에 파묻혀 희미해지는 듯 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 잊혀진 땅, 화전민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척박하고 거친 땅이었지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돌쇠는 다시 연화를 등에 업고 새로운 희망을 품은 채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깊어 발이 푹푹 빠졌지만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훨씬 가볍고 힘찼습니다. 이제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남긴 발자국은 햇살에 반짝이며 새로운 삶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산비탈을 한참 내려가자 앙상한 나무들 사이로 다 허물어져 가는 낡은 오두막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붕은 반쯤 내려앉았고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지만 돌쇠와 연화에게는 그 어떤 대궐보다도 반가운 보금자리였습니다. 아씨, 다 왔습니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입니다. 돌쇠가 오두막을 가리키며 말하자 연화는 등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가진 것 하나 없는 빈손이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썩은 기둥을 살피고 무너진 흙벽을 점검했습니다.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그는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의욕에 불탔습니다. 그는 당장 주변에서 마른 억새를 베어다가 임시로 지붕을 덮었고 아궁이에 쌓인 재를 걷어내고 불을 지폈습니다. 오랫동안 냉골이었던 방바닥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구수한 흙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방 청소를 거들려 했지만 돌쇠는 극구 말리며 그녀를 따뜻한 아랫목에 앉혔습니다. 아씨는 다 나을 때까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십시오. 그날부터 돌쇠와 연화의 산속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낫 한 자루와 불씨 하나,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뿐이었지만 그들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낮이면 산을 누비며 탓을 캐고 토끼를 잡았고 밤이면 짚을 꼬아 가마니를 짜고 집신을 삼았습니다. 연화 역시 몸이 회복되는 대로 나무를 뜯어 국을 끓이고 돌쇠의 해진 옷을 기워주며 살림을 꾸려 나갔습니다. 비록 거친 음식과 누더기 옷이었지만 최 부자댁에서 먹던 기름진 쌀밥보다 훨씬 달고 맛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돌쇠는 밭을 일구기 위해 오두막 뒤편의 묵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어찌나 척박하고 돌이 많은지 곡종이질 한 번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돌을 골라내고 땅을 뒤집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땅과 씨름하던 중 돌쇠의 곡괭이 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묵직한 것이 걸렸습니다. 또 바위인가 하고 투덜거리며 흙을 파내던 돌쇠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흙 속에서 드러난 것은 평범한 돌멩이가 아니라 오래된 항아리의 뚜껑처럼 보이는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쇠는 조심스럽게 주변 흙을 걷어내고 항아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항아리는 꽤 무거웠고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난리를 피해 숨어들었던 누군가가 묻어두고 간 금괴와 은화가 가득 담긴 보물 단지였습니다. 돌쇠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착한 두 사람을 위해 내려준 선물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를 다시 덮고
벅찬 가슴을 진정시키며 연화가 있는 오두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씨, 아씨, 나와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돌쇠의 다급한 외침에 연화가 놀라 뛰쳐나왔고 돌쇠가 내민 항아리 속을 들여다보고는 그녀 역시 소스라치게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아도 되고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이 재물을 함부로 쓰지 않고 훗날을 도모할 종잣돈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산골짜기에서 영원히 숨어 살 수는 없었기에 언젠가 당당하게 세상 밖으로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돌쇠는 발견한 재물의 일부를 가지고 읍내 장터로 내려가 필요한 농기구와 씨앗, 그리고 따뜻한 옷감을 사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변장을 하고 다녔고 혹시라도 최부자댁 사람들과 마주칠까봐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사람들은 덥수룩한 수염에 낡은 옷을 입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는 무사히 물건들을 챙겨 산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는 연화를 위해 고운 꽃신 한 켤레를 품에 안고 왔는데 그것을 받아든 연화의 얼굴에는 시집올 때보다 더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봄이 오자 화전민터 주변은 온통 진달래와 철쭉으로 붉게 물들었고 돌쇠가 개간한 밭에서는 푸른 싹들이 힘차게 돋아났습니다. 연화의 건강도 완전히 회복되어 이제 그녀의 볼에는 복숭아 같은 홍조가 돌았고 눈빛은 생기로 반짝였습니다. 두 사람은 낮에는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땀 흘려 일했고 저녁이면 맨마루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세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멸시와 구박을 피해 도망친 곳이었지만 그곳은 두 사람에게 지상 낙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 속에서도 돌쇠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비밀이 드러나면 다시 위기가 닥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더욱 부지런히 일하며 힘을 키웠고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무술을 연마하기도 했습니다. 연화 역시 그를 모르는 돌쇠에게 그를 가르쳐주며 그가 세상 이치를 깨닫고 더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스승이자 벗, 그리고 가족이 되어주며 단단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산속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지만 산 아래 마을에서는 최부자 댁의 가세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서 보낸 몇 번의 겨울이 지나고 계절은 어김없이 바뀌어 산천초목이 푸르게 우거진 어느 해 여름이었습니다. 돌쇠와 연화가 발견한 금항아리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적셔주었고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는 화전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내려와 읍내에서도 가장 목이 좋은 곳에 기와집을 짓고 김진사댁이라 불리며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글 공부는 늦었으나 타고난 눈썰미와 성실함으로 장사에 뛰어들어 큰 돈을 벌었고 연화는 안주인으로서 집안 살림을 알뜰히 꾸리며 덕을 베풀어 주위에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신분을 감추고 부부의 연을 맺어 서로를 서방님, 부인이라 부르며 깍듯하게 존중하고 사랑했습니다. 한편 산 너머 노루목 마을의 최부자 댁은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머슴이 야반도주한 뒤로 최 씨 부인의 성격은 더욱 괴팍해져서 남아있던 하인들마저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씩 도망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믿고 맡겼던 새마름이 문서 위조로 땅을 팔아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가세가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몇 년째 흉년이 들어
소장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으니 고가는 텅 비고 쥐새끼들만 드나드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다 악독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핍박한 죗값을 치르는 것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텅 빈 기와집을 지키며 악에 받쳐 살았지만 세월의 흐름과 가난 앞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아끼던 폐물을 하나씩 팔아 연명하던 그녀는 결국 집안의 집기들까지 내다 팔아야 했고, 나중에는 끼니를 잇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이웃에게 쌀을 꿇어 다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평소 인심을 잃은 탓에 누구 하나 선뜻 쌀을 내주는 이가 없었고, 그녀는 대문 밖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으리으리했던 최 부자댁의 담장은 군데군데 무너져 내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여우나 살 법한 폐가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읍내 장터에 나갔던 돌쇠는 우연히 노루목 마을 소식을 듣게 되었고, 최 부자댁이 빚에 몰려 집과 논밭을 모두 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쇠는 집으로 돌아와 연화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잠시 옛날 생각에 몸을 떨었지만 이내 단호한 눈빛으로 돌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가 그 집을 사서 억울하게 맺힌 한을 풀고 그곳을 다시 사람 사는 따뜻한 집으로 만듭시다. 돌쇠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그 길로 중개인을 불러 최 부자댁의 모든 재산을 사들이기로 계약했습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던 날, 노루목 마을은 아침부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읍내에서 큰 부자가 내려와 망해가는 최 부자댁을 인수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마을 어귀로 나와 목을 빼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덩실한 가마와 짐꾼들을 앞세운 행렬이 마을로 들어섰는데, 가마에서 내린 남자는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쓴 훤칠한 풍채의 대장부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가려져 있었지만 어딘가 낯이 익은 듯하면서도 위험 있는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감히 말을 붙이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돌쇠는 가매를 억누르며 자신이 머슴으로 살았던, 그리고 연화가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던 그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칠이 벗겨지고 낡은 대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렸고, 마당에는 앙상한 감나무만이 예전 그대로 서 있어 세월의 무상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최 씨 부인이 넋이 나간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그녀는 몰골이 말이 아니게 초췌해져 있어 옛날의 서슬퍼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산 새 주인이 들어오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마지막 자존심을 세우려 애쓰는 듯 고개를 뻣뻣이 들었습니다. 내 집을 산다는 분이 당신이오. 헐값에 넘기기는 했으나 뼈대 있는 집안이니 함부로 다루지 마시오. 최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오만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돌쇠는 아무 말 없이 대청마루에 올라 정좌하고 앉았고, 뒤따라 들어온 연화는 쓰개 치마를 깊게 눌러쓰고 돌쇠의 옆에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두 사람의 기품에 눌려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살폈는데,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기운을 느끼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중개인이 나서서 문서를 건네며 절차를 마무리하려 하자 돌쇠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문서를 주고받기 전에 주인장과 나눌 이야기가 있소. 돌쇠의 묵직하고 울림 있는 목소리가 대청마루에 울려 퍼지자 최 씨 부인은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얼굴이 기억나지 않으시오. 마님. 돌쇠는 천천히 갓을 벗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최 씨 부인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 순간 최 씨 부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수년 동안 부려먹던 머슴, 자신이 멸시하고 짐승 취급했던 그 돌쇠의 눈빛을 그녀가 잊을 리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돌쇠놈이 아니냐. 최씨 부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뒷걸음질을 치다가 문지방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놈이 귀신이 되어 나타난 게냐. 그녀는 공포에 질려 사색이 되었고 손가락으로 돌쇠를 가리키며 덜덜 떨었습니다. 돌쇠는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머슴 돌쇠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돌쇠가 눈짓을 하자 연화가 쓰고 있던 쓰개치마를 천천히 걷어내렸습니다. 연화의 고운 얼굴이 드러나자 최씨 부인은 헉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 자신이 굶겨 죽이고 얼려 죽이려 했던 그 며느리가 비단옷을 입고 귀부인의 자태로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화는 싸늘하지만 슬픈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저를 죽이려 하셨으나 하늘이 굽어 살피사 이렇게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당에 모여 웅성거리던 마을 사람들도 이 기막힌 반전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저 양반이 돌쇠라고 며느리가 살아있었어. 그것도 저렇게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어서. 사람들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사로잡혀 서로를 쳐다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에 사람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져서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안채를 주시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입이 딱 벌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며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돌쇠는 품에서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최씨 부인 앞에 던져주었습니다. 이것은 집값 외에 드리는 마지막 노잣돈입니다. 이 집은 이제 우리 부부의 소유이니 당장 비워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추상같이 엄했고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최씨 부인은 돈꾸러미를 보자 욕심이 동하면서도 부끄러움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쫓아냈던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돌아온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당장 갈 곳이 없는 처지라 반항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 내 집인데. 내가 어떻게 지킨 집인데. 최씨 부인은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행랑어멈을 비롯해 예전부터 집안 사정을 알던 늙은 하인들이 눈물을 훔치며 돌쇠와 연화에게 다가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도련님, 아씨, 살아계셨군요. 그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만난 듯 기뻐하며 돌쇠의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최씨 부인은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음을 깨닫고 쫓기듯 보찜 하나만 달랑 챙겨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대문 밖으로 걸어나가는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구분 등, 그리고 비틀거리는 걸음걸이는 한때 마을을 호령하던 안주인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홍해처럼 갈라 비켜주었지만 등 뒤에서는 혀를 차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지. 천벌을 받은 게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최씨 부인의 귀에 화살처럼 박혔고 그녀는 도망치듯 마을 어귀를 빠져나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최씨 부인이 떠나자 집안에는 무거운 먹구름이 걷히고 맑은 햇살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돌쇠는 곧바로 하인들을 시켜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마당의 잡초를 뽑아냈습니다. 특히 연화가 갇혀 지냈던 뒷방은 아궁이를 고치고 벽지를 새로 발라 따뜻하고 아늑한 방으로 꾸몄습니다. 돌쇠는 그 방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며 과거의 아픔과 냄새가 모두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솥을 걸고 불을 지폈는데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가 마치 환영의 박수 소리처럼 경쾌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와 연화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소를 잡고 떡을 하여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냈고 곳간문을 활짝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려워하며 쭈뼛거렸지만 돌쇠가 먼저 다가가 술잔을 권하고 연화가 따뜻한 국밥을 퍼주자 금세 마음을 열고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가 정말 그 돌쇠란 말인가? 허허. 사람이 옷이 날개라더니 대감님 같네 그려. 마을 노인들의 농담에 돌쇠는 호탕하게 웃으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잔치는 밤늦도록 이어졌고 마당에는 횃불이 대낮처럼 환하게 밝혀졌습니다. 농악대의 꽹과리 소리와 장구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지며 그동안 마을에 쌓여있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씻어내리는 듯했습니다. 연화는 안채 마루에 앉아 왁자지껄하게 음식을 먹고 즐거워하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10수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든든한 남편 돌쇠가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한 맺힌 감옥이 아니라 웃음과 정이 넘치는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의 적막함과는 다른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돌쇠와 연화는 뒷정리를 마친 하인들을 물리치고 단둘이 대청마루에 앉아 밝은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달빛은 은은하게 마당을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오는 바람은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부인, 고생 많으셨소. 이제 이 집에서 당신을 괴롭힐 사람은 아무도 없소. 돌쇠의 말에 연화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서방님이 계시니 저는 천하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은 정말 꿈만 같군요. 돌쇠는 연화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에 난 옛 동상 자국을 어루만졌습니다. 비록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날의 고통은 기억 속에 남아 있었기에 그는 더욱더 그녀를 아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말없이 앉아 풀벌레 소리를 벗삼아 평화로운 밤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과거의 원한은 용서로 승화되었고 복수는 배댓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최부자댁의 기와지붕 위로 둥근 달이 높이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환한 빛을 뿌려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돌쇠는 본격적으로 마을 일을 돌보며 흉년으로 어려워진 소작인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쟁기를 잡고 밭을 갈며 모범을 보였고 거만한 양반 행세 대신 땀 흘리는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돌쇠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고 노루목 마을은 점차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연화 또한 마을 안악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고 병든 노인들을 돌보며 안주인으로서의 덕목을 실천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웃음꽃이 피어났고 사람들은 그녀를 생불 살아있는 부처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깊어가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붉은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돌쇠는 잘 익은 감 하나를 따서 연화에게 건네주었고 연화는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물며 달콤한 맛에 눈을 감았습니다. 참 답니다. 서방님,
옛날에 마당에서 일하다가 떨어진 감을 주워 먹던 때가 생각납니다. 그녀의 말에 돌쇠는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떨어진 감을 줍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나무의 감은 모두 부인의 것입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돌쇠와 연화가 낡은 최부잣댁을 사들이고 새로운 주인이 된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동안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가장 큰 변화는 마을을 감돌던 음산한 기운이 사라지고 대신 따스한 활기가 가득 찼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보다는 그저 덕이 많은 주인으로 불리기를 원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김대감이라 칭하며 따랐습니다.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구휼미를 풀고 마을에 병자가 생기면 의원을 불러 치료해주는 그의 선행은 인근 고을까지 자자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연화 또한 안주인으로서의 기품과 덕목을 잃지 않고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자신이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모진 시집살이를 거울 삼아 며느리들은 물론이고 부엌대기 하녀들까지 친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폈습니다. 행랑채에는 늘 웃음꽃이 피어났고 하인들은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을 고역이 아닌 보람으로 여겼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돌쇠와 연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는 예전에 적막했던 기와집을 생명력 넘치는 보금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감나무 아래서 제기차기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평화 그 자체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리던 날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풍경은 10여 년 전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도망쳤던 그 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두 사람은 차가운 눈밭이 아닌 따뜻한 아랫목에 마주 앉아 다가올 동지를 맞아 팥죽을 쑤어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화로의 훈훈한 열기와 구수한 숭늉 냄새로 가득 차 있어 바깥 세상의 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돌쇠는 문을 살짝 열어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며 깊은 회상에 잠겼습니다. 부인, 저 눈을 보니 우리가 화전민 터에서 처음 겨울을 나던 때가 생각나오. 그때는 바람만 불어도 집이 날아갈까 걱정했는데 지금은 이리도 등 따숩고 배부르니 격세지감을 느끼오. 돌쇠의 말에 연화는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고 은은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서방님이 끓여주시던 묽은 옥수수 죽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거친 음식이었지만 제 평생 가장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정을 확인했고 지나온 고난의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되새겼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찾아올 손님이 없을 텐데 하는 의아함에 돌쇠는 하인을 불러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대감마님, 대문 밖 웬거지 노파가 쓰러져 있습니다. 밥 한 술만 달라고 애원하는데 행색이 너무나 남루하고 냄새가 고약하여 쫓아내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인의 보고를 들은 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타일렀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오갈 데 없는 일을 내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안으로 들여 따뜻한 밥과 국을 내어주거라. 돌쇠는 직접 대문간으로 나가 상황을 살피려다 문틈으로 보이는 노파의 얼굴을 보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헝클어진 백발의 구분 등 그리고 눈이 짓물러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노파는 바로 최씨 부인이었습니다. 한때 이 집의 안주인으로 군림하며 천하를 호령했던 그녀가 이제는 다 늙고 병들어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 자신의 옛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최씨 부인은 자신이 구걸하는 집이
누구의 집인지도 모른 채 그저 살기 위해 벌벌 떨며 밥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몰골은 인과응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처참했습니다. 돌쇠는 가슴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내가 돌쇠요 하고 호통을 치며 쫓아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눈앞의 노파는 이미 너무나 약하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복수는 그녀가 스스로 망가짐으로써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돌쇠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하인에게 귓속말을 전했습니다. 저 노파가 배불리 먹고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사랑채 겹방을 내어주거라. 그리고 갈 때 소못 한 벌과 노잣돈을 넉넉히 쥐어 보내거라. 단, 이 집 주인이 누구인지는 절대 말하지 마라. 하인들은 주인의 깊은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지만 명을 받들어 최 씨 부인을 방으로 안내하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고깃국을 차려주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밥상을 받자마자 허겁지겁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밥을 먹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는데 그 밥맛이 예전에 자신이 며느리에게 주지 않았던 쌀밥의 맛과 너무나도 똑같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후회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릇을 비웠습니다. 연하는 문설주 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한 줄기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미움과 원망은 세월 속에 녹아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인생의 무상함에 대한 연민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쇠가 있는 방으로 돌아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방님,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이제야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돌쇠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눈이 그치고 맑은 해가 떠올랐을 때 최 씨 부인은 이미 자취를 감추고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돌쇠가 챙겨준 소못과 돈꾸러미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쪽지 한 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염치 없지만 밥 한 끼 잘 얻어먹고 갑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오. 아마도 그녀는 밤사이 집안의 분위기나 하인들의 대화를 통해 이곳이 돌쇠와 연화의 집임을 눈치챘던 모양입니다. 그녀는 차마 그들의 호의를 끝까지 받을 수 없어 마지막 자존심과 미안함을 안고 조용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였을 것입니다. 돌쇠는 마당에 서서 최 씨 부인이 떠나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위에 찍힌 그녀의 발자국은 마을 어귀를 지나 산 너머로 희미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두 번 다시 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돌쇠는 긴 숨을 내쉬며 가슴속에 남아있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부디 남은 생은 뉘우치며 평안히 가시오. 그는 마음속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고 몸을 돌려 따뜻한 온기가 기다리는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저녁, 돌쇠네 가족은 안채 대청마루에 둥근 상을 펴고 모두 둘러 앉았습니다. 상 위에는 갓 지은 하얀 쌀밥과 구수한 냉이 된장국, 그리고 노릇노릇하게 구운 조기 한 마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돌쇠가 먼저 숟가락을 들자 아이들과 연화도 따라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자, 많이들 먹어라. 밥이 보약이다. 돌쇠의 말에 아이들은 잘 먹겠습니다. 하고 씩씩하게 대답하며 밥을 오물거렸습니다. 방바닥은 절절 끓어 엉덩이가 뜨거울 정도였고 방 안의 공기는 가족들의 온기로 훈훈했습니다. 연화는
아이들의 밥그릇에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고, 돌쇠는 그런 연화의 모습을 보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지만 이제 그 눈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창문 밖의 아름다운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고난 끝에 찾아온 평화는 너무나도 달콤하고 안락하여 마치 영원히 깨지 않을 꿈만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돌쇠는 아이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마음씨 착한 머슴과 고운 며느리가 살았단다. 그들은 비바람을 이겨내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하나둘씩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졸고 있는 아이들을 이부자리에 눕히고 촛불을 끄며 방 안의 조도를 낮추었습니다. 은은한 달빛만이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와 방 안을 비추었고 고요한 정적 속에 가족들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평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와 연화도 자리에 누워 나란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구려. 돌쇠가 속삭이자 연화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하지만 서방님과 함께였기에 꽃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지난날의 아픔과 기쁨을 모두 뒤로하고 깊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들의 맞잡은 손은 세월이 흘러 주름지고 거칠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신뢰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노루목 마을의 밤은 깊어만 가고 소복이 쌓인 눈 위로 달빛이 내려앉아 세상은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이 당연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해져 오랫동안 전설처럼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최부자댁의 높은 담장 안에는 더 이상 한숨과 눈물이 아닌 따뜻한 밥 짓는 냄새와 사람 사는 온기만이 가득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도 돌쇠와 연화가 누웠던 그 따뜻한 아랫목처럼 포근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